1990년대 초반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화려한 대도시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서울. 화려한 네온사인과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 속에서 9살 소녀 이수진은 엄마 박서영과 새아빠 김태호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다. 수진이는 유난히 총명하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다. 부부는 딸이 조금 더 안전하고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복잡한 서울을 떠나 경기도 양평의 한적하고 평화로운 전원마을로 이사했다. 비극의 서막이 오른 것은 1993년 5월 12일 맑게 갠 월요일 아침이었다. 인쇄소에서 일하던 엄마 서연은 이른 아침 출근을 한 상태였다. 9살 수진이는 평소 가장 좋아하던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홀로 학교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었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의 절반쯤 지났을 때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오더니 수진의 곁에 멈춰섰다. 차 창문이 내려가고 수진이는 길을 묻는 어른이라 생각하여 경계심 없이 다가갔다. 하지만 그 순간 차 안에 있던 남자가 전기 충격기를 꺼내 수진을 공격했다. 강한 충격에 소녀가 정신을 잃고 휘청거리자 조수석에 있던 여자가 순식간에 차에서 내려 수진을 뒷좌석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 끔찍한 납치극이 벌어진 장소는 집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마침 자전거를 끌고 나오던 새아빠 태호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전거의 페달을 밟으며 승용차의 뒤를 쫓았지만 차는 금세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절망에 빠진 태호는 차량의 번호판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차 안에 남녀 2명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1990년대 당시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던 탐사보도 프로그램과 구시뉴스 등 여러 언론 매체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하며 전 국민의 제보를 호소했다. 경찰 헬기와 수색경까지 동원되었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양평 일대의 산과 들을 뒤졌다. 목격자인 새아빠와 동네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가 배포되었으나 목격거리가 너무 멀어 정확성을 장담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수진을 찾는 수만 장의 전단지가 전국 방방곡곡에 배포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진이가 가장 좋아했던 분홍색을 기억하며 소녀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분홍색 리본을 온 동네 나무와 전봇대에 매달았다. 엄마 서연은 딸을 찾기 위해 수진이의 희망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자원봉사자들을 모으고 기금 마련에 나섰다. 수진이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와 현수막이 전국을 뒤덮었고 한 무명 작곡가는 수진이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진이의 행방은 묘연했다.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현장 목격자인 새아빠 태호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그가 모든 것을 꾸며낸 주동자라면 수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설명되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태호를 연행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으나 어떠한 혐의점도 찾을 수 없어 결국 그를 풀어주었다. 다음으로 지목된 사람은 수진의 친부인 최민수였다. 양육권에 불만을 품은 친부가 사람을 고용해 아이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최민수는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과거 서연과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연이 임신과 출산 사실을 그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친부 역시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고 뚜렷한 용의자조차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은 서서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한간에는 수진이가 이미 야산에 유기되었고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았다. 그럼에도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려 100만 장이 넘는 전단지를 배포했고 경찰청의 법안 면역학 기술을 빌려 수진이의 현재 나이를 추정한 몽타주를 만들어 퍼뜨렸다. 하지만 수진이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시간을 되돌려 운명의 그날인 1993년 5월 12일 차 안으로 끌려간 수진이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남녀의 대화를 들었다. 맙소사, 우리가 진짜 이 애를 잡아서 빠져나오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수진이가 완전히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경기도 양평의 집에서 150km 이상 떨어진 충청남도 천안의 외딴 시골 마을에 있었다. 그곳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다. 수진이 갇힌 곳은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널브러진 으슥한 마당 구석에 낡은 비닐하우스 안 방음벽이 설치된 허름한 조립식 창고였다. 그녀를 지옥으로 끌고 온 악마들은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뒤틀린 부부 강철민과 오미숙이었다. 1955년생으로
당시 38세였던 남편 강철민은 끔찍한 전과를 가진 범죄자였다. 그는 19살이던 1974년 14살 소녀를 납치해 몹쓸 짓을 저질렀으나 피해자 가족이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 증언을 포기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갔다. 그 후 다른 여성과 결혼했지만 잦은 폭력으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협박과 폭행을 일삼다 결국 이혼당했다. 그의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979년 24세의 강철민은 23세 여성을 납치해 외딴 창고에 가두고 끔찍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다행히 순찰 중이던 경찰이 창고 앞에 세워진 수상한 차량을 조사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고 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다. 그런데 교도소 수감 중 봉사활동을 명목으로 그를 찾아오던 41세의 오미숙이 그에게 광적인 집착을 보이며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은 1985년 교도소 안에서 옥중 결혼을 하는 기행을 벌였다. 1990년 11년의 수감 생활 끝에 강철민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당시에는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으나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자택을 방문해 그의 동향을 감시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세웠다. 더 끔찍한 것은 아내 오미숙 역시 남편의 미친 계획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차를 몰고 배회하다가 양평의 한적한 길가에서 혼자 걸어가는 수진이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강철민이 직접 개조한 방음 창고 안에서는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았다. 그는 수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옷을 모두 벗긴 뒤 협박했다. 절대 소리 지르지 마. 밖으로 나갈 생각도 마라. 네 부모는 널 버렸어. 넌 이제 고아나 다름없어. 마당에는 사나운 맹견들이 풀려 있다. 도망치려 했다간 그 개들이 널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다. 납치 후 첫 일주일 동안 수진은 수갑이 채워진 채 강철민만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종종 인스턴트 음식을 던져주며 말을 걸었고 용변을 보라며 플라스틱 양동이를 던져주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 좁고 더러운 창고 안에서 어린 수진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후 3년 동안 강철민은 수진이 펜을 잡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본명인 수진이라는 이름마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려 했다. 부부는 그녀에게 지아라는 거짓 이름을 강요했다. 강철민은 창고 안에 낡은 텔레비전을 넣어주었지만 홈쇼핑 채널만 보도록 강제했고 세상의 뉴스는 철저히 차단했다. 수진은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1996년 3월의 어느 날 강철민은 평소 주던 싸구려 인스턴트 대신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을 가져왔다. 태어나 처음 겪는 끔찍한 일상 속에서 그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단 하나였다. 12살이 된 어린 수진이 강철민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다. 강철민은 수진을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의학 서적을 뒤져 출산에 필요한 지식을 수진에게 주입시켰다. 1996년 8월 12살의 수진은 창고 안에서 홀로 첫 딸을 출산했다.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과 피를 나눈 생명이 생겼다는 사실에 수진은 잃어버렸던 미소를 아주 잠시나마 되찾았다. 텔레비전 육아방송에서 본 내용을 바탕으로 그녀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돌보았다. 3년 뒤인 1999년 수진은 둘째 딸을 출산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좁은 창고가 버거워지자 강철민은 마당 구석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도록 했다. 수진은 비로소 창고 밖 마당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높은 담장과 맹견 그리고 지독한 세뇌로 인해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강철민은 아내 오미숙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끔찍한 거짓말을 고안해냈다. 두 아이는 오미숙을 엄마라고 부르게 했고 자신이 낳은 아이들에게 수지는 큰언니 역할을 해야만 했다. 외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완벽한 연극을 꾸민 것이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08년이 되었다. 24살이 된 수진이는 여전히 지옥 속에 있었고 엄마 서연은 여전히 딸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찾아왔다. 2008년 10월 강철민은 자신이 창시했다고 주장하는 기괴한 사이비 종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서울의 한 명문대 캠퍼스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과거죄를 뉘우쳤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며 대학 강의실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대학 본부의 행정관이자 교내 안전을 담당하던 정은지 과장과 마주하게 되었다. 정은지는 강철민의 횡설수설하는 모습과 강박적인 태도에서 깊은 불쾌감과 의심을 느꼈다. 무엇보다 강철민의 뒤에 서 있는 두 소녀의 모습이 몹시 기이했다.
아이들은 마치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했고 잔뜩 주눅이 들어 강철민의 눈치만 보며 절대적인 복종을 보이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정은지는 강철민에게 서류 작성을 요구하며 시간을 끈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 지인에게 그의 신원 조회를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그 결과 강철민이 악질적인 성범죄 전과자이며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다음 날 오후 이시 약속대로 대학 본부에 나타난 강철민과 두 아이를 본 정은지는 곧바로 그의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연락을 취했다. 미성년자와의 동거 및 접촉이 엄격히 금지된 강철민이 두 소녀를 데리고 다닌다는 소식에 보호관찰소는 발칵 뒤집혔다. 수사관들이 즉시 천안에 위치한 강철민의 집을 들이닥쳤지만 집안에는 아내 오미숙과 강철민의 노모뿐이었다. 두 아이와 수진의 행방은 보이지 않았다. 강철민은 아이들이 조카들이며 부모의 허락을 받고 대학에 견학을 온 것이라고 뻔뻔하게 변명했다. 수사관들은 다음날 아침 당장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를 보호관찰소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다음 날인 10월 26일, 강철민은 두 딸, 그리고 수진과 함께 보호관찰소에 나타났다. 수진은 15년간 강요받은 대로 자신을 지아라고 소개하며 아이들은 자신의 딸이고 강철민은 좋은 아저씨라고 옹호했다. 두 딸 역시 철저한 세뇌 탓에 강철민이 자신들에게 무척 잘해준다고 진술했다. 강철민이 전날 밤 철저히 입을 맞춘 결과였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지아라는 인물의 신원을 조회하려 하자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관들은 수진과 두 아이를 강철민으로부터 분리해 개별 신문을 시작했다. 신원을 증명할 세부 정보를 요구받자 수진은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불안에 떨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수사관들은 관할서의 베테랑 형사들을 호출했다. 형사들의 끈질기고 따뜻한 설득 끝에 마침내 강철민의 통제에서 벗어난 수진은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다. 제 진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15년 전에 저 사람들에게 납치당했어요. 경찰서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강철민과 오미숙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각 긴급 체포되었다. 15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은 엄마 서연은 수화기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마침내 상봉하게 된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불행 중 다행으로 수진과 두 딸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 과거 용의자로 몰려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새아빠 태호 역시 수진의 무사귀환 소식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후 천안의 현장을 덮친 수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15년 전 수진을 납치할 때 탔던 회색 승용차가 마당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고 수진이 지내던 창고와 비닐하우스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끔찍한 환경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철민이 가석방된 이후 보호관찰관들이 무려 60차례나 그의 집을 방문했지만 단 한 번도 마당 뒤편의 창고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2003년에는 마당에 가니 수영장에서 놀던 아이가 다쳤다며 구급대가 출동한 적이 있었으나 전과자인 강철민의 집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2006년에는 이웃 주민이 강철민의 뒷마당에 수상한 아이들이 산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현관문 앞에서 강철민과 30분 정도 대화만 나누고 돌아갔다. 경찰과 행정당국의 치명적인 직무유기와 태만이 수진을 15년 동안 지옥에 방치한 셈이었다. 결국 법정에선 강철민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쏟아지는 증거 앞에 고개를 숙였다. 2010년 법원은 강철민에게 징역 431년이라는 사실상의 종신형을, 아내 오미숙에게는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국가의 관리 소홀히 빚어낸 참극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2009년 대한민국 정부는 수진 측의 막대한 금액의 국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관할 경찰서장 역시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수진의 가족은 가석방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15년이라는 끔찍한 세월을 빼앗긴 수진은 구조 직후 극심한 트라우마와 대인기피증에 시달렸으나 가족들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2010년 수진은 자신과 같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치료를 돕는 이수진 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2011년 자신의 끔찍했던 15년의 기록과 생존의 과정을 담은 첫 회고록을 출간해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다. 2016년에는 구조 이후 세상에 다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두 번째 책 자유를 출간하며 같은 아픔을 겪은 생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저는 지금도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행복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열쇠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소녀에서 강인한 어머니이자 생존자로 거듭난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